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수학 예찬. 자, 이 책에 대해서 챕터 3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는 수학은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 사항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수학이 무엇인지 좀 더 정확히 정의해 두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버트런트 러셀은 말했습니다. 수학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우리가 말하는 것이 참인지 아닌지 결코 알 수 없는 분야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약간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게 수학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버트런트 러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분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댓글에다가 이상욱 교수님께서 TVN에서 했던 어떤 유클리드 기하학과 그리고 데카르트 좌표계가 왜 탄생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수학에 대한 그 공리로 인해서 좀 완벽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관점에서 이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이 또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볼게요. 아주 길게 좀 해놨는데요. 수학에 대한 형신론적인 좀 이해에서 최초의 공리들은 임의적이며 우리의 직관에서 풀려나 있고, 달리 말해서 절대적인 진리라는 척도가 결여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상당히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컨대 정말로 어떤 임의적인 정의가 자연수 같은 수학적 대상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자연수가 선존하고 우리가 공리들로 표현하고 형식화할 필연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자, 예를 들어서 러셀이 집합론에 의거하여 수 개념을 구축할 때 모든 세계 한조 곧 세계의 원소를 세많은 집합들은 3이라는 수와 연결된 집합들의 그룹을 형성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3이라는 수에 대한 직관이 없다면 정말로 세계가 한조를 이루고 있다는 걸 말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기묘한 속임수가 있는 게 아닐까요?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 칸트가 이야기했던 이때 선험적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식이라 그 선험적인 어떤 이 뇌 구조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딱히 이렇게 말하기가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물들에 대해서 우리 뇌에서 있죠. 계산을 해내는데 이 계산하는 이 방법은 우리 인간이 독특하게 이렇게 처리해내는 이런 능력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어떤 선험적인 어떤 체계를 원래부터 알고리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뇌에서 좀 그런 쪽에 여기서 좀 한번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먼저 여기 또 질문사항이 뭐냐면 그렇지만 말입니다. 공리들의 규결을 펼쳐낼 수 있게 하는 논리적 규칙들은 보편적인 진리의 지위에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수학자들은 전통적인 이항 논리와는 다른 논리들을 발명했지요.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항 논리 여러분들 참 거짓 둘 중에 하나 이거죠. 근데 중간에 있는 것도 존재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새로운 논리의 원칙들을 언명하는 수학자들 역시 여전히 매우 오래된 전통적 논리에서 물려받은 동일률과 무모순율에 따라 사고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동일률이라고 하는 건 A는 A다라고 하는 거, 무모순율은 뭐냐면 A이면서 A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모순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그는 그 흑과 백을 동시에 말하지 않고 그가 제시하는 규칙들은 그 자체로 그 용어의 고전적인 의미와 논리적으로 정합적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근대 수학이 낳을 수 있었던 형식적인 구축물들 너머에서 고전 논리는 그럼에도 우위를 지속하며 칸트가 단언한 그대로 우리 정신의 선언적인 법칙들을 표현하기에, 자, 선언적인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 경험하지 않는 세상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할게요. 인간이 존재하지 않아도 폭포수에서 나이가라 폭포에서 물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이렇게 자연에서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선언적인 법칙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정신의 선언적인 법칙들을 표현하기에 이게 일종의 자연의 법칙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채로 유지되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지금 되어져 있죠. 자, 그렇죠. 이게 그 자연의 법칙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지금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경험으로만 볼 수 없는 좀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명료하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질문사항입니다. 최초의 선택으로 돌아가 보지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알랭 바디용은 실제론과 형식론이라는 수학의 두 가지 주요한 구상에서 어느 쪽을 지지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것도 참 그 실제와 형식 이겁니다. 실제와 형식. 내용물이 중요하냐, 어떤 틀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에서, 그럼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물인가요? 아니면은 그게 있는 틀인가요? 또는 내용물과 틀을 다 가지고 있나요? 그 중에서 그렇다면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인데요. 그럼 내용물이 또 뭐지? 이런 부분이죠. 내용물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참 이게 참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죠. 그 수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대상물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대상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명제들 중에서 참인 명제를 우리는 참이라고 우리가 가정한 그 명제를 우리는 공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와 이 공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수학적 논리로 우리는 정리를 하나씩 구축해 나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것이 있죠. 과연 이게 좀 실제이냐 형식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이냐 형식이냐. 이게 공리 자체가 이게 지금 실제가 아닌 걸 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틀만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참인 명제라고 가정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어떻는가요?
있는데요. 여기서는 내용물을 우선시 본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선언적이지 않은 자연에 있는 어떤 법칙들 있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가져간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되겠네요. 질문은 하지만 그걸로 실제를 지배하는 물리적인 법칙들과 여전히 관념적인 수학적 구조들 사이에 일치를 설명하기에 충분할까요? 물질과 실제가 수학적 언어로 보다 잘 표현될 수 있는 물리적 법칙들이나 규칙성들에 따르지 않더라도 어쨌든 수학은 실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이게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응용수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세상에서 많이 이제 실용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이렇게 수학이죠. 그런데 말해서 추상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활용되지는 않고 있죠. 그렇다면 추상 수학 중에서 또 자연에 있는 어떤 법칙과 따르지 않는 자기만의 어떤 논리로 구축해 나간 이런 것도 우리가 수학에서 좀 중요하다고 보며 또 실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내용물이 중요하냐, 형식이 중요하냐 이런 부분이 하고 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기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거는 또 마무리를 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